자, 이게 이제 한국과 미국 주식시장에 대폭락했을 때의 동기가 됐던 건데요. 파란색이 한국이고 녹색이 미국이에요. 거의 비슷하게 갔죠. 그래서 폭락과 1차 상승까지 1, 2단계까지는 비슷하게 갈 거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걸 가지고 대충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직관적으로. 자, 그래서 1차가 절반 정도. 그 다음에 심리적 모멘텀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뭐 6월부터 9월까지 혹은 10월 초까지 2차가 펀더멘탈. 그러면 경제성장률이나 내수소비는 리바운드 효과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 리바운드 효과를 타면서 두 번째. 그리고 전고점 부분을 갔을 때가 이제 빠르면 10월에 갈 수 있는데 10월 말에 이때 코로나19 제2차가 되면 이때 거꾸로 절반 정도 펀더멘탈 분을 다시 다 털어내겠죠. 그게 펀더멘탈 분이 돼요. 왜냐하면 펀더멘탈이 다시 타격을 보니까. 그리고 나서 역시 이번처럼 이제 이번보다는 빨리 끝나겠죠. 왜냐하면 1차는 중국, 한국 이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끝나는 기간이 굉장히 꽤 길었어요. 1월부터 6월까지 가야 끝나죠. 6개월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은 2차는 차이점이 뭐냐면 동시에 시작하니까 동시에 셧다운도 풀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 3개월. 그러면 10월부터 시작하면 10월, 11월, 12월 혹은 1월. 그러니까 1월쯤 가서 셧다운이 풀리겠죠. 그럼 주식시장 그 전에 조금 반등을 하고 그래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서 그 다음에 두 번, 이게 중요해요. 한 번에 셧다운을 맞았느냐, 두 번의 셧다운을 맞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왜? 한 번의 셧다운을 맞으면 한국 같은 경우는 최대한 방어를 하면 마이너스 2020년 전체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거를 막을 수 있어요. 0%대에서 막을 수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만약에 두 번의 셧다운을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번의 셧다운 때 두 분기 정도의 마이너스가 생기고 그리고 나머지 두 분기로 만회를 하면서 제로를 가는데 한 번에 셧다운 되면 한 분기 정도의 마이너스가 더 있겠죠. 그러면 세 분기가 마이너스, 한 분기가 플러스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미국도 제로가 깨질 수 있죠. 전 세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가중치를 받기 때문에 리세션 기간이나 그 충격이 더 커지겠죠. 2차 유행이 끝난 다음에 기술적 반등을 한 번 더 할 수 있겠지만 곧바로 리세션으로 쭉 갈 수 있는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리세션이 되면 중요한 부분을 이제 그 다음에 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박스권장으로 이제 들어와 보죠. 자, 그래서 자, 박스권장은 여기로 보면 2008년 같은 경우는 이게 박스권장이에요. 이때 박스권장은 뭐가 있냐? 유럽의 금융위기가 걸쳤어요. 그래서 금융위기 때 여러분 노란색 보시면 알겠지만 2010년 4월 13일에 그리스 구제 금융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때는 초기 충격이라 미국 경제가 그래도 버텼어요. 2010년 4월이면 2분기잖아요. 그래도 미국 경제는 2분기, 3분기에 2.8, 3.1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4분기부터 이제 리바운드 현상이 끝나고 평균으로 수렴하려고 하는데 이 중간 요때 2011년 후반부부터 뭐가 있냐면 유럽 그리스 구제 금융이 유럽 전반으로 퍼지는 상황이 시작됐어요. 그 충격이 온 거죠. 스페인은 실제로 그 뒤에 2012년 6월에 구제금을 받고요. 이탈리아는 그 이후로도 국가 부도 위기까지 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몰렸던 시점이 요 시점이에요. 그래서 요때 박스 기관장에서 여기서 한번 폭락을 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펀더멘탈에 의해서 제2차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을 하죠. 그러니까 이 리세션이나 충격이 오면 이게 펀더멘탈과 관련된 충격이기 때문에 2차 상승기 부분에 거의 대부분을 반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 반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의 위기가 아니니까 일단 위기가 다 드러나고 거기에 대해서 해소를 하니까 미국은 다시 올라왔죠. 그리고 스페인, 이탈리아의 구제금융 부도 위기가 나오니까 그때 한번 다시 받고 그때는 주가가 생각보다 적게 빠졌어요. 왜? 앞에서 그 부분의 상당 부분을 해소했기 때문에. 그리고는 올라갔죠. 그 다음부터는 3차 반등기로 쭉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이거를 전체로 보는 관점이에요. 자, 그런데 자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노란색 박스를 쳐놨죠. 경제 성장률하고 연관을 했어요. 그 뒤에도 그 뒤에 이제 쭉 올라가다가 앞에 설명을 했으니까요. 다시 말해서 경제 성장률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졌죠. 대세 상승기의 1단계의 심리적 반등기에는 펀더멘탈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다 올라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리밸런스까지 있다고 했죠. 그 다음부터는 그게 2단계, 3단계, 4단계는 그게 2차 반등기든 박스권이든 3차 반등기든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 하나가 경제 성장률과 그리고 두 번째가 인플레이션이에요. 두 가지로 올라갑니다. 그럼 두 가지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그 차이를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2차 상승기, 즉 대상승기 2단계부터는 뭘 가장 중요점으로 봐야 되느냐. 경제 성장률,
그리고 기업 단위는 매출, 펀더멘탈이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율. 두 가지를 가지고 투자 전략, 매수, 매도 시점, 그리고 상승과 하락에 대한 중간에 있을 수 있는 상승, 하락, 조정폭,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시나리오를 여러분이 전략을 수립하셔야 돼요. 그것이 지금 그 패턴대로 움직인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 보세요. 자, 앞에는 설명했고요. 두 번째, 쭉 올라가다가 미국이 주가가 떨어졌죠. 이때가 뭐냐면 2015년 12월 연준이 첫 번째 기준금리 인상을 할 때예요. 긴축을 할 때죠. 이때 보면 경제성장률이 내려가죠. 긴축과 관련해서 경제성장이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때 그럼 연준이 왜 그럼 긴축을 했느냐. 그 전에 보시면 경제성장률이 쫙 올라가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유럽발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에 쭉 올라가는데 계속 올라가죠. 중간 조정 뭐 받긴 하지만 대세상들 보면 경제성장률이 어떻게 됩니까?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경제성장률이 밑으로부터 쭉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 경제성장률이 쭉 올라가는 것과 동시에 지금 계속 올라가요. 연관이 있죠. 그 다음에 경제성장률이 내려가죠. 긴축하면서 그때 주가가 내려가요.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다시 경제성장률이 올라가죠. 주가 오르죠. 그 다음에 한번 주가가 크게 떨어지죠. ETF가. 네, 이때가 왜 떨어지냐면 경제성장률은 크게 떨어지지 않은데 제가 이때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2019년 1사분기인데 당시 시장 분위기가 미국 경제성장률이 최악이 예상된다라는 우려가 신문지상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체는 오르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요 시점이 최악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빠지죠. 이때가 2019년 4분기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되면서 경제성장률이 내려가죠. 그러면서 주가가 그거 합치면서 내려가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올라가죠. 그런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경제성장률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신고점 단계도 볼게요. 이걸 뚫고 나면 신고점 단계에서는 두 가지가 영향을 미쳐요. 신용 사이클하고 경제성장.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많은 분들이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예전에는 3단계 박스를 거치고 4단계, 즉 제3차 반등기 올라가면 신고점, 역사상 최고 신고점을 간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정말 그럴까? 안 한다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 그 숫자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래요. 3만까지 올라갔는데 그러면 3만을 뚫고 3만까지 간다라는 것은 3만을 찍어봤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가 그래요. 3만을 찍어봤으니까 최고 기록을 3만을 찍어봤으니까 3만은 갈 것 같아. 왜?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4만, 여기서 더 올라서 5만. 야, 이게 가능할까? 다우지수 5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랬지만 이번에는 안 될까? 이런 회의가 들어요. 이게 사람의 심리가 굉장히 희한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드린 거예요. 과거 사람들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5천일 때 만은 우리가 지금 3만에 4만, 5만을 생각하는 것만큼 불가능한 수치. 만일 때 15,000도 마찬가지. 15,000 생각했는데 2만 마찬가지. 2만인데 3만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역사가 말해주죠. 자, 이게 패턴이에요. 붕괴, 회복, 버블, 신고점. 반복되면서 계속 신고점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우상향하더라. 2000년부터 볼게요. 버블, 신고점, 붕괴. 그리고 회복했죠. 그리고 버블, 신고점, 붕괴. 회복, 미니 신고점, 미니 붕괴, 회복, 버블, 신고점. 그리고 붕괴. 패턴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붕괴, 회복, 버블, 신고점. 붕괴, 회복, 버블, 신고점. 그리고 이때 버블과 신고점이 뭐냐? 제3차 반등기. 대세상승기의 네 번째 단계. 박스권을 지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거. 그리고 그거는 뚫는다. 대체적으로 그 규모를 봤을 때 이번에도 역시 3만이면 최소 4만에서 5만까지가 이번 대세장의 신고점이 됩니다. 마지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한 내가 장기적으로 중간에 사고팔고를 안 하고 내가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투자의 1차 매도 시점은 3만 전고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매도 시점은 신고점. 그러면 신고점에서 보수적으로 4만, 많게 잡으면 4만 5천에서 5만. 이게 여러분들의 최종 매도 시점의 가장 큰 굵기의 포인트예요. 이게 나오죠. 자, 이번에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셔야 돼요. 자, 이게 각 반등이마다 올라갔던 때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를 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3차 반등기 6차 때인데요. 이때의 경제 성장률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경제 성장률. 그리고 요때 4차 경제 성장률, 그다음에 3차 경제 성장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특이점을 발견하실 수 있어요. 뭐냐? 경제 성장률은 대세 상승기를 제가 4구간을 나눴죠.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1구간은 1차 반등기 심리, 2구간은 펀더멘탈을 의한 상승기, 그리고 3차가 박스권, 그리고 4차가 신고점 가는
상승기. 근데 여러분들이 경제 성장률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각 단계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가장 명확한 게 3차인데요. 3차를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가장 그 전체 대세 상승기 중에서 경제 성장률의 규모로 보면, 숫자로 보면 가장 높았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면 3차 반등기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왜 3차 반등기가 전고점 넘어서 신고점을 돌파하니까 그때가 가장 경제 성장률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결과는 거꾸로예요. 경제 성장률이 가장 높은 것은 2차 상승기입니다. 제2단계. 즉 올해로 보면, 이번으로 보면 6, 7, 8, 9 요때죠. 요때가 경제 성장이 가장 높아요. 이유는 어떻게? 통계적, 기술적 반등.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리세션 받고 내려가면서 리세션 거친 다음에 평균 성장률을 회귀하죠. 그래서 3차 반등기는 3차 반등기, 신고점을 돌파하는 마지막에 또 상승률로 보면 전체 상승의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상승률을 보이는 마지막 4차 대세 상승기의 4단계의 마지막 상승기는 경제 성장률이 평균 성장률이면 됩니다. 잠재 성장률에 맞으면 돼요. 대체적으로 그 잠재 성장률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요 성장률들입니다. 내려가거나 위에부터 적죠? 그렇지만 낮지 않아요. 잠재 성장률 부근에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4단계 그리고 3차 상승기는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 부근 정도면 충분하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올라간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셔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리세션이 들어간 다음에 언제 잠재 성장률로 복귀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 시점이 박스권이 끝나고 3차 반등기, 대세 상승기의 네 번째 단계며 전체 대세 상승기의 절반 정도의 상승률을 보일 수 있는 그 단계의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시그널이에요. 말씀드렸습니다. 잠재 성장률로 복귀하는, 리세션을 맞고 잠재 성장률로 복귀하는 그 시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2%대로 복귀하는 거예요. 성장률이 2 내지 2.5 요 정도.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박스권 진입 후반부에서 이제 올라가는. 이거를 좀 더 제가 명확하게 이제 여기 하나를 더 해야 돼요. 인플레이션. 그 안에서도 이제 변화가 있어요.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요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2000년 1990년대부터 미국 경제 성장률, 인플레이션, 유동성, 주식시장의 관계를 입체적으로 분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두 가지, 펀더멘탈과 유동성, 이 두 가지죠. 주식시장은 펀더멘탈, 유동성, 심리 뭐 이런 거와 연결이 이걸로만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요소를 한 번에 놓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총정리하는 그래프다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대세상승기 2, 3, 4단계에 가장 중요한. 자, 보시면, 자, 위부터 설명할게요. 가로막대는 미국의 분기별 GDP 성장률, 그 다음에 점선은 인플레이션율, 그리고 밑에 그래프는 이게 까만 선이 미국의 다우지수, 그리고 파란 선이 미국의 기준금리죠. 자, 그러면 기준금리는 뭐와 연결되느냐? 막대한 유동성과 연결되죠. 유동성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의 규모를 조절하는 거죠. 그러면 돈의 규모는 기업의 이익률이면서도 동시에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 인플레이션율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금리를 쫙 끌어올려서 인플레이션율을 줄이고, 인플레이션율이 현저히 떨어지면 금리를 쭉 내려서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죠. 그래서 기준금리는 인플레이션과 굉장히 성장률보다는 인플레이션에 더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성장률은 그것과 동시에 경제활동 여러 가지와 연결되죠. 자, 그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패턴이 이거예요. 막대한 유동성 확장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이 회복이 되죠. 제가 아까 했지만 리바운드 현상이 먼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2번으로 보죠. 막대한 유동성을 지금 퍼부었어요. 그리고 나서 2단계가 되면 리바운드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급격하게 1, 2분기가 뛰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돈이 풀어졌기 때문에 돈의 효과는, 유동성의 효과는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나는 것은, 인플레이션은 경제 성장률보다 후행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상승이 후행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후행을 하면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응을 해요. 후행했으니까 나타나면. 그리고 나서 경제 성장률이 이제 기준금리니까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겠죠. 리바운드 현상도 끝나고 잠재 성장률로 복귀해요. 그리고는 기업률도 당연히 하락하죠. 그리고는 자산 버블은 계속 따라서 증가하니까 그 다음 붕괴해요. 그러면 경제 리세션이 오고 다시 돈을 풀어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반복되는 거예요. 자, 요게 반복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보죠. 위에 그래프를 보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보죠. 2000년 전 이전에 쭉 올라가다가 경제 성장률이 2000년 넘어오면서 정점을 찍고 급격하게 내려오죠. 왜 내려왔을까요?
경제 성장이 올라가는 거는 보시면 2000년 전을 보면 기준금리를 내리죠.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죠. 인플레이션은 보면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보다 후행했죠. 경제 성장률이 먼저 올라가고 금리는 내리는데 금리는 지금 1999년 후반까지 내리는데 인플레이션은 그 뒤에 나타나죠. 경제 성장률은 먼저 올라가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율이 기준금리를 내리면서도 내려요. 경제 성장률은 거꾸로 반대로 오르고 그러니까 후행한다는 거죠. 경제 성장률이 선행하고 인플레이션율이 후행하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율은 경제 성장률이 한참 오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인플레이션이 밑바닥에서 올라오죠. 그리고 경제 성장률과 맞아떨어진 시점에서 경제 성장률이 쭉 떨어지죠. 왜 그러냐면 인플레이션이 쭉 올라오니까 연준이 뭐예요? 기준금리를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쭉 내려가니까 연준이 기준금리를 쭉 내리죠. 또 다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율도 다시 내려요. 그 다음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니까 경제 성장률이 선행 그 다음에 올라가죠. 먼저. 그리고 그 뒤에 인플레이션율이 또 후행해서 올라가죠. 그게 반복된 추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대규모 유동성 살포 후에 인플레이션이 후행하죠. 경제 성장률이 회복되고 인플레이션 상승이 후행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유동성과 인플레이션, 경제 성장률을 지나서 인플레이션 상승이 나타나는 때까지의 시점이 어떻게 되느냐? 대체적으로 3.5년에서 길게는 뭐 이게 이제 기준금리를 올릴 때인데 기준금리 올리는 건 3.5년에서 7년인데 이건 유로발 위기를 들어갔기 때문에 기준금리 올리는 즉 인플레이 상승이 하니까 기준금리 인상 대응이 늦어졌거든요. 그러면 유로발 위기를 빼면 평균적으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쭉 내려서 대규모 유동성을 살펴하고 경제 성장률이 올라오고 그 다음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는 그 시점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략 3, 4년.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3, 4년 정도 후에 기준금리를 재인상한다 이 말이에요. 인플레이션 정점에 올라오는 데까지가 3, 4년 걸리니까. 그러면 이번에 연준이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이번에 단 이것은 이제 추가적 중간에 위기가 없을 때예요. 추가적 중간에 위기가 있으면 기준금리를 인플레이션이 안 올라오니까 경제 성장률로 다시 떨어지니까 돈을 더 풀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기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기준금리를 다시 올려요. 그러니까 제로금리를 더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유럽의 위기 기간이 2010년부터 13년까지 한 3, 4년이 포함된 2009년 이후에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제로를 7년간 유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번에도 만약에 중간에 중국 금융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6, 7년 후에 올려요. 그러면은 기준금리를 연준이 다시 올리는 때는 대체적으로 2025년, 2026년에나 올리겠죠. 근데 만약에 그게 없을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3, 4년 정도 시차를 두고 올리니까 2023년에서 2024년이 연준의 기준금리 재인상 시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일단 연준의 기준금리 재인상 시점은 일단 그렇게 해서 일단 패턴상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럼 이제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주가를 볼게요. 그림에 검은색이 주가예요. 쭉 떨어지다가 제가 빨간색 박스와 파란색 박스를 그리고 녹색 박스를 써놨죠. 주가가 올라가는 시점들을 표시해 놓은 거예요. 박스권이나 하락을 빼고 첫 번째 올라가는 빨간색 박스죠. 자, 이거는 이때를 쭉 보면은 위로 올라가 보면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하고 성장률을 보세요. 성장률이 인플레이션보다 높이 있죠. 네, 양쪽이 다 똑같아요. 이때는 그러니까 뭘로 올라가느냐? 인플레이션보다 경제 성장률이 높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경제 성장률 반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이 어디가 똑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앞에 단계로 보면 이 부분이 어때요? 경제 성장률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세 상승의 네 구간에서 2단계 펀더멘탈로 올라간다고 했죠. 이 단계와 관련된 거고 이때도 역시 리바운드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이때가 언제냐면 이때가 리세션이 왜 왔냐면 2000년도 즉 IT 버블, 이라크 전쟁 이런 때예요. 그 다음에 그때 충격을 받고 리바운드로 올라갈 때. 그래서 이때는 경제 성장률로 올라가는 거예요. 인플레이션보다 경제 성장률이 높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죠. 인플레이션과 만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돼요? 하락하지 않고 박스권을 유지했어요. 자, 밑에 보시면 박스권을 유지하죠. 네, 경제 성장률이 떨어져도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두 개 same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럴 때에는 박스권을 유지했다. 폭락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박스를 쳐놨죠. 밑에는 다음 단계 다시 오르죠. 오른단 말이에요. 이때는 경제 성장률이 떨어졌지만 인플레이션이 쭉 그 위를 치고 올라가죠. 그러면 이건 뭐냐? 제가 앞에 설명드린 거 하면 경제 성장률이 잠재적 성장률, 평균 성장률로 회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장률은 평균으로 회귀하는데 인플레이션율은 그 이상으로 치솟아 올라요. 경제 성장률도 더 뛰어나죠. 이만큼 돈이 폭발적으로 올라간다. 그러나 펀더멘탈은 기업 이익은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돈이 더 올라간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니까 돈이 시중에 더 많아진다는 거죠. 이때 자산 버블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그 차이만큼이 자산 버블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그 자산 버블이 어디로 가겠어요?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오르는 거예요. 즉 이거는 인플레이션 반영분에서 오르는 거죠. 즉 버블분이 생성되는 거예요. 펀더멘탈을 지나서 버블분. 그래서 주식의 상승은 제가 절반은 다우로 보면 3만이라면 2만까지는 펀더멘탈, 3만, 2만에서 만은 버블분이라고 그랬죠. 즉 인플레이션, 버블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죠. 버블로 끌어올린다는 건 뭘로 보느냐? 버블분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유동성, 통화량을 볼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을 보면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경제 성장률보다 위에 있으면 그때는 버블분으로 올라간다. 근데 그것도 경제 성장률이 내려가도록 인플레이션이 그 위를 상회하니까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가더라. 버블분으로. 근데 그거는 이제 뭘 의미합니까? 곧 대폭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곧 대폭락이 오고 있다라는 패턴이죠. 그래서 그 뒤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 성장률은 계속 내려가죠.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기준금리를 올리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그런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잡히죠. 그 다음에 긴축을 했으니까 경제 성장률로 떨어지죠. 자, 그러니까 갑자기 연준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기준금리를 쭉 내리죠. 근데 이미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하니까 폭락이 내려오죠. 그래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쭉 내리니까 어떻게 돼요? 경제 성장률 자체가 쭉 내려가고 인플레이션율도 후행하는 것까지 있었지만 폭락 시점과 함께 대폭락 시점과 함께 인플레이션도 갑자기 쭉 내려가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일단 후행을 한 거고 폭락 때 같이 내려가죠. 그리고 리세션이 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빨간색을 보세요. 역시 어떻게 됩니까? 경제 성장률이 인플레이션보다 높죠. 빨간색은 인플레이션보다 경제 성장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역시 어떻게 됩니까? 제가 빨간색 쳐놨죠? 예, 제 2차 상승기, 그러니까 대상승기 2단계 펀더멘탈 올라가는 그 시점이죠. 그러다가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인플레이션이 받쳐주면서 박스권. 그 다음에 약간의 상승. 이거는 약간의 상승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니까. 그 다음에 떨어졌다 올라가죠. 그 다음에 박스권. 즉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률이 같이 떨어지니까 그렇지만 그걸 유지하고 있으니까 박스권. 여기도 박스권이 경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박스권. 그렇지만 이거는 리세션이 끝난 다음에 잠재 성장률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뭐 경제 성장률이 안 좋아지는 건 아니니까 인플레이션도 어느 유지되니까 박스권.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성장률이 좋아지죠. 다음에 성장을 하죠. 이걸 경제 성장률을 반영해서 펀더멘탈로 성장하는 거. 그 다음에 박스 안 친 부분 경제 성장률 내려가죠. 인플레이션 바닥을 찍죠. 인플레 바닥 성장률 하락.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플레 바닥 성장률 하락이니까 여기서 조정이 일어나죠. 큰 조정이 일어나죠. 이때가 이제 그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요 시점이에요. 긴축 시점. 예, 이건 좀 특이한 사례예요. 긴축 시점. 그렇지만 원리는 똑같았어요. 그래서 지금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건 녹색을 쳐놨죠. 앞에와 달라요. 인플레와 성장률이 동반 상승하죠. 동반 하락이 아니라 동반 하락 때는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받쳐주면 박스권을 유지하는데 이건 거꾸로 동반 상승을 했어요. 앞에 빨간색이나 하늘색은 둘 중에 하나만 상승을 하고 하나는 거꾸로 가잖아요. 교차를 하죠. 그렇지만 교차할 때는 그래도 상승했는데 이거는 두 개 다 같은 방향으로 동반 상승하죠. 이때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가죠. 거꾸로. 시너지가 일어나면서. 이게 패턴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몇 가지 결론을 낼 수 있어요. 아까 얘기하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의 시점을 보면 중간에 중국의 금융이라든지 그게 큰 게 터지면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6, 7년 정도 걸릴 거다. 후회할 거다. 그러면 2025년, 2026년 이후에 할 거다. 라는 거고요. 그거는 제가 중국의 금융위기 가능성을 제가 말씀드렸던 시나리오에서 중국의 금융위기 가능성이 터지면 2025년 이후에 전 세계 경제 성장이 호황기로 들어간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과 그 이치와 같은 거예요. 그걸 두고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없으면 대체적으로 3, 4년. 그러면 2023년, 2024년경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재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식시장은 경제성장률은 펀더멘탈이고 인플레이션 버블이죠. 이 두 개와 동기화되어 있다. 그래서 둘 다 안 좋으면 하락하고 둘 중에 하나만 엇갈리더라도 둘 중에 하나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플레와 성장률이 동반적으로 상승하는 구간이 나타나는데 그럴 경우에는 성장률이 다른 데에 비해서 2배 이상이죠.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이게 이제 원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원칙에 의해서 유동성은 인플레이션을 보면 된다고 했죠. 혹은 여러분들이 시중의 신용 창조 규모나 속도를 보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가장 쉽게 일반인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 성장률 지표
그 다음에 섹터로 들어가면 그 섹터 영역이나 혹은 기업의 매출, 영업이익 이런 것이 이제 펀더멘탈이죠. 그 지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것이 두 개가 동시에 동반하느냐 둘 중에 하나만 오르느냐 아니면 둘 다 내려가느냐 이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큰 틀에서 오르냐 내리냐 박스권이냐 대폭 상승이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